바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하는 최파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2주 만에 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온 느낌이네요. 저희 최파고님이 오시면 이거 뭐 방송이 아니라 약간 세미나 같은 느낌이 돼서 돈 내고 듣는.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뭐 한 번 올 때마다 자료가 이건 정말 뭐 세미나 자료입니다. 거의. 그러니까요. 이거 모아가지고 나중에 뭐 특집으로 해야 되겠어요. 이거 다 모으셨죠? 다 그럼요. 저장해 두셨죠? 네, 데이터베이스로 다 만들어놨고 실제 제가 글로벌 라이브 오면 거의 한 1시간 정도 분량할 세미나를 아주 압축해서 한 3-40분에 전달하고 가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 개인적으로 뭐 아주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구독자분들에게 같이 공부도 시켜드리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기증이 날 수 있으니까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오늘 1월의 주제는 지난번에 제가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준비해 왔었고 인공지능 하면 또 이 섹터가 빠질 수 없죠. 오늘은 또 반도체 업황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반도체 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진짜. 네, 이게 정말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많이 느낄 거고 또 미국의 대형주를 편입하고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연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 달간은 이건 빅테크의 시대라기보다는 사실 거의 반도체 시대라고 봐야 될 정도로 반도체 주요 종목들의 랠리가 엄청나게 뜨겁게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의 어느 영역을 좀 봐야 될지 리뷰할 겸 업데이트할 겸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자료의 제목 자체는 반도체의 시간. 지금은 저는 인공지능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반도체야말로 진짜 시장은 좀 주도 섹터가 되고 있다. 처음부터 제가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시간은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 밤 12시에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한 10시 정도 온 것 같은데요. 10시? 밤 10시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의 분야별로 약간씩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분야별로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 보면 놀랍다, 엄청나다, 폭발적이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초호황인데 너무 뜨거우니까 아주 길게 몇 년 갈 것 같다는 의견보다는 이 정도로 뜨거운 열기는 뭐 몇 분기 정도 지속되지 않을까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롱텀하게 반도체는 유효할 겁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뭐 10여 년간 이상의 트렌드고 반도체 역시도 계속해서 고점을 벗겨갈 거로 저는 믿고 있지만 최근에 반도체는 좀 아주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죠. 계속 쇼티지가 나고 있고 근데 그 정도의 열기는 몇 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몇 분기 지속될 거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뭐 분야별로 약간씩 다르게 반도체가 굉장히 넓은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야별로 다르지만 일부 영역은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고 있고 또 어떤 영역은 이제 좀 바톤을 이어받아서 열기가 이제 좀 시작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질문이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요? 네. 예리했어요. 저는 당연히 낮 1시? 이제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10시? 다들 이제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이제. 이제 알아봐 주는구나 이제. 그렇게. 시간 그만 뺏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럼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반도체 시간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유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현황을 한번 보시면 공감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모두 다 아시겠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993년도 12월 1일에 만들어진 반도체 업황을 체크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벤치마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놀랍게도 최근에 시장에 가장 딥하게 부러졌던 시기가 2020년이잖아요. 2020년 코로나 시기 저점이 3월 23일에 나스닥과 S&P 500의 최저점을 만들어졌는데 나스닥이 저 저점 대비해서 6,6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지금 15,600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상승폭만 135%. 저때 지수에 그냥 QQQ 1억 투자했으면 그 2억 3,500 돼 있는 거니까 지수가 엄청나게 오른 거죠. S&P 500도 많이 오른 게 저때 저점이 2,191포인트인데 지금까지 홀딩했으면 4,927포인트니까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S&P 500도 만만치 않게 꽤나 많이 올라온 거죠. 저 말은 이제 1억 투자했으면 S&P 500도 한 2억 2,400 돼 있는 거니까 지수의 상승폭이 엄청 컸던 거거든요. 뭐 2020년이라고 해도 아주 먼 과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스닥과 S&P 500이 그렇게 활기차게 올라올 때 스톡스는 그야말로 불을 뿜었습니다. 1280포인트까지 내려갔던 지수가 4,388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242%. 네. 그러면 그 인덱스에 1억 투자했으면 그게
3억 4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한 거죠. 와. 자, 이런 걸 보면 워렌 버핏 선생님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막상 내가 이제 투자해야지 하면 지수를 산다는 게 막 또 이게 선뜻 안 돼요. 그렇죠. 뭐 좋은 게 너무 많아 보이니까. 네네. 예. 맞아요. 상당 다 지나고 나면 네. 아유 그냥 지수 살 걸. 지수라도 할 걸. 이렇게 되는 상황.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수로서 파악해 보면 어디가 지금 시장의 주인공인지를 명확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나스닥을 대표하는 빅테크도 역시도 정말 레전드들이 많이 올라왔고 뜨거웠지만 예. 사실은 반도체가 그 진짜 주인공이었다는 거죠. 코로나 저점 이후로 지금까지 상승 랠리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그 외 AMD나 기타 종목들 전반적으로 섹터 전체로 보더라도 꽤나 뜨겁게 올라왔는데 결국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우리 다 알다시피 인공지능 덕분인 거죠. 네. 챗GPT 이후에 사실 반도체 테마가 더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고 네. 실제로 이런 구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지만 NLC 투자증권에서 자료를 잘 정리해 준 게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게 실제로 구조를 보면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 기반에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칩이라고 불리는 하드웨어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뭐 저게 GPU나 NPU나 기타 등등 이제 추론이나 뭐 그 그래픽 카드 같은 것들을 통해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고 그 위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소프트웨어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데이터가 수집되면서 DB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이제 LLM이 얹어지고 실제로 우리가 구현되는 형태인데 예. 결국 우리가 만드는 인공지능이 뭔가 세상을 바꿀 거다.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건 바꿔 말하면 반도체가 거기에 수혜를 엄청나게 입을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올해의 트렌드는 인공지능에서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좀 더 받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대장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세일즈포스나 뭐 기타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 결국 함께 가는 건 결국 반도체다. 그래서 예. 역시나 인공지능 시대가 왔을 때 최대 수혜 산업으로 반도체를 빼고 갈 수 없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이드가 복잡하게 느껴지면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반도체야말로 그냥 지수 투자해도 상관없는 네, 섹터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 말씀드린 SOX 같은 경우에는 추종하는 ETF들이 미국에도 10조 이상의 ETF들이 거대한 ETF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이들 아시는 뭐 SOXX나 아니면 뭐 SMH나 아니면 요즘은 XOXQ 같은 ETF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반도체에 대한 트렌드를 본다고 하면 사실은 ETF도 나쁘지 않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눈여겨보는 건 저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트렌드는 약간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게 모든 영역에 한 번이 하이프되고 한 번에 다 잘 나가는 그림보다는 초기에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된 GPU가 시장의 주목을 좀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사실 GPU가 시장의 주목을 받은 지 이미 오래됐고 네. 우리가 과거의 CPU 기반에 비해서 GPU는 병렬 기반이기 때문에 학습에 더 유리한 면이 있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게 지금까지 엔비디아 시를 이끌었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는 건 작년 11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데이터 센터 내에서 학습 수요보다 추론 수요가 더 많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제는 추론에 좀 더 집중된 로직 반도체들이 더 또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새로운 NPU 베이스의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뭐 네. 요즘 AMD나 뭐 아니면 퀄컴이나 뭐 우리나라의 리벨루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는 게 NPU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학습을 넘어서 이제 추론 단계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예. 거기에 이제 더해서 지금까지는 많이 못 움직였는데 정말 이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 메모리 반도체 쪽에도 기회가 좀 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결국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컨셉은 반도체 전반이 좋긴 하겠지만 예. 반도체 내에서도 약간의 턴이 있는 것 같다. 1라운드는 GPU 따면 2라운드는 NPU 쪽으로 좀 넘어가고 예. 이제 3라운드로 넘어가면 메모리 쪽이 예. 그래도 시장의 관심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왜 메모리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어차피 다 연결되어 있긴 한데 네. 이제 학습과 추론 모델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쌓아서 뭔가 소화시켜서 뭔가 새 것을 만들어낼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과정에서 데이터 수요가 더 폭증하는 거고 지금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에 거대한 투자를 했던 건 2017년도였거든요. 네. 근데 많이들 반복되는 논리지만 데이터 센터가 한 5년 정도가 되면 새로운 수요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지금 인공지능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서 과거보다는 더 높은 레벨의 데이터 센터 수요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과정에서 메모리 수요가 좀 폭증할 수 있다는 로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과거의 스펙이 가진 메모리 반도체 가지고는 지금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고대역폭 연산 이런 것들을 소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차피 IT는 다들 알다시피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게 수요를 촉발하고 마진도 늘어나는 건데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그야말로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HBM 트렌드로 보고 있는 거고 그러한 신제품 그리고 새로운 수요 창출 같은 것들이 메모리 반도체의 멀티플 자체를 조금 밸류업 시키고 있는 과거보다 프리미엄을 좀 받게 만드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GPU, NPU는 시장에 관심이 충분히 많이 받은 상황이고 반면에 메모리는 그 정도의 열기로부터 약간 비껴져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제 좀 관심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산업의 사이클을 과거에 보신다면 GPU는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이 파급력 자체가 물론 선발 주자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또 엔비디아라는 특정 기업에 이렇게 쏠리게 됐고 엔비디아가 이제 뭐 독점하는 그런 상황인데 NPU나 메모리 쪽의 그 파급력은 사실 여러 이제 사이클적으로 보셨을 때는 그 파급력이 좀 작을 가능성이 좀 큽니까? GPU만큼은 그러한 파급력이 오기는 좀 힘들 것 같다. 물론 너무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은? NPU는 전 GPU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조금 투자자에게 어렵게 만드는 부분은 CPU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수의 플레이어들이 독점하다시피 한 시장이었잖아요. 뭐 인텔과 AMD 시대였잖아요. 근데 GPU 시대는 엔비디아와 AMD의 시대였죠. 근데 NPU에는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지금 NPU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플레이어들을 보면 대부분 백그라운드 뭐 인텔이나 뭐 엔비디아나 AMD나 다 칩메이커에서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미 시장에 선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NPU를 잘 몰랐지만 반도체 칩메이커들은 이미 NPU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 폭증할 걸 이미 어느 정도 선점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이폰이 2017년부터 NPU가 들어갔는데 저도 GPT 나오기 전에 NPU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투자해서 그렇게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느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이슈가 되고 보니 아이폰은 이미 2017년부터 NPU를 넣어서 뭐 사진 보정이나 그래픽 보정 같은 데는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적용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 칩메이커들 미리 알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NPU 시장에 미리 스마트 플레이어들이 미리 많이 포진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벌써. 그래서 NPU 쪽 시장 가면 낯선 플레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장사들 중에도 잘한 플레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리벨리온 같은 것도 이번에 오피셜하게 보면 1650억의 그 이번에 펀딩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사실 벤처 캐피탈 이쪽도 굉장히 혹한기인데 시장의 주목을 확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NPU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이미 자리 잡고 있고 굉장히 핫한 테마라는 거죠. 우리는 상장 시장에서는 그렇게 플레이어가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지만 그 밑단에서는 경쟁은 치열한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메모리는 좀 다른 얘기인 게 어차피 글로벌 메이저가 3개밖에 없잖아요.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3개 회사가 하는 거니까 메모리가 접근하기엔 좀 더 편한 건 있는 거죠. 챔피언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 NPU는 매력적인 시장인데 저도 누가 챔피언인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물론 뭐 기존의 강세들이 여전히 잘하긴 하겠지만 여러 회사를 나눠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그러한 플로우로 봤을 때 제가 오늘 얘기 나누고자 하는 건 GPU, NPU님이 시장에 핫한 관심을 받은 것 같고 메모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올해 메모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는 이제 이거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국내를 대표하는 시가총액 뭐 대형 상위 기업들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오피니언 리더들인데 작년 4분기까지 해서 계속해서 하이닉스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다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곳 역시도 작년 4분기 실적을 봤을 때 어닝 쇼크였잖아요. 근데 그걸 반도체 협박을 보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의 바닥을 확인한 거 아닌가. 아마도 우리가 느끼는 어닝 쇼크에 대한 걸 확인하는 마지막 분기가 작년 4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로직의 근거에는 이제 지금과 같은 베이스가 있는 거죠. 그림을 봐주시면 KB증권에 만들어주신 자료인데 디램과 낸드 모두 다 단가가 바닥을 치고 상승으로 전환한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고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2022년 3분기까지 가파르게 내려가다가 소폭의 반등을 하다가 그 다음에 2024년도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단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른쪽 그림 1을 보시면
D램 같은 경우에는 한 46% 정도의 가격 상승이 기대되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한 29% 정도 추정값이긴 하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수준의 가격이 올해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과거의 사이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업사이클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이 오면 아주 길면 뭐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네. 아주 짧으면 뭐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였는데 이번 사이클은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한 4개 분기 정도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메모리 가격은 계속 상승 추세 이어가는 거고 네. 좀 길게 보는 분들은 내년도 1분기나 2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5개 분기에서 6개 분기 정도 가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반도체 업황은 사실 업황 피크보다는 주가 피크가 항상 먼저 도래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좀 낙관론을 견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온기가 지속된다라고 보면 올해 연말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좀 좋게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반면에 만약 올해 하반기 정도에 피크아웃 한다고 하면 예. 상반기 정도 되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온기가 상반기가 지속되고 하반기부터는 약간 이제 식어갈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다들 보고 있는 건 과연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 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한 추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근데 지금 최영석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 먼저 파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이제 1분기에서 끝날 수도 있겠네. 그건 아니죠. 그건 이제 봐야죠. 그건 이제 봐야죠. 그 논리 이제 오늘 한번 봐야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이제 감론을박인 게 이게 중요한 게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사실 국내 시장에선 거의 유일한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제는 왜냐하면 국내 기존에는 반도체 업황도 있었지만 뭐 2차 전지나 다양한 산업들이 있었는데 다른 산업들이 시총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 지수 결정권을 반도체에 공을 넘긴 상황이잖아요. 그럼 반도체 메이저들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국내 지수에도 결정권을 가지는 건데 실제 한번 보면 예.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업황에 따라서 이익의 변동폭이 워낙 크고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보통 PER 밸류션이 아닌 PBR 밸류션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저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에서 정리해준 삼성전자의 PBR 밴드인데 한번 보면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2017년 하반기까지가 반도체 가격이 메모리 반도체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이었고 우리가 슈퍼 사이클로 부르는 그 미국의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증설 시기였고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또 올라가는 호황기였거든요. 예. 근데 그런 구간을 보면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과거의 PBR 밴드 상단은 대략 1.6배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이때 보면 한 1.7배 이 시기로 넘기도 했는데 저 때는 시장의 유동성이 좀 워낙 많았던 시기였던 걸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네. 과거 PBR 밴드 상단 평균값은 대략 1.6배 정도인데 지금 PBR은 대략 1.3배 정도 레벨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과거의 밴드 상단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상단까지는 한 20% 정도의 여력이 여력이 있다고 있다. 예. 보편적으로 애널리스트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러하게 논리를 전개하는 거고 예. 또 하이닉스를 보면 좀 달라지는 게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과거 PBR 밴드 상단이 대략 여기 보면 1.7배 구간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 상단이 1.6배 정도 형성이 됐었죠. 예. 근데 지금 PBR 벌써 밴드가 이미 높네요. 1.7배에 거의 근접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감론을박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면 예전에 비하면 한 20% 정도의 밴드 상단까지 여유가 남아있다고 보는 관점인 것 같고 네. 반면에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과거의 밴드 상들이 이미 벗기고 올라갔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2021년도에 만들어졌던 PBR 밴드 상단의 경우에는 유동성이 워낙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직설적으로 하면 금리가 낮았고 시장에 돈이 많았던 시기다. 그러면 지금 레벨에서 하이닉스가 과연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따라 붙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앞뒤가 뭔지 모르겠는데 SK 하이닉스는 HBM이 들어갔으니까 고평가를 받는 거고 삼조는 그러니까 저기 HBM이 안 들어가니까 저평가를 받는 거고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 삼성전자가 업사이드가 20%가 남아 있다는 말이 좀 안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네. 저를 포함해서 반도체 시장의 플레이들이 모두 다 이제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네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사실 HBM 시장에 경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완전히 리더 역할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가 과거의 PBR 밴드 상단을 뚫고 올라간 게
HBM 덕분에 받는 프리미엄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네. 이번 상단은 예전보다 더 높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로직이 시장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PBR 상단은 과거에 뭐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졌을 때 항상 1.6배, 1.7배까지 고점을 갱신해 왔는데 네. 하이닉스는 과거의 경우에도 상단이 1.6배, 1.7배 정도의 상단이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이번에 밸류가 올라가는 로직에는 HBM 시장에서 나오는 기대 요인들이 그 상단을 새로운 상단을 만들고 있다는 논리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아니면 하이닉스는 지금 팔아야 된다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렵네요. 이주 기자님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게 뒤에 한번 보시면 네. 결국 이제 이런 거에서 시장에서도 이제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헷갈리는 거죠. 다 혼란스럽겠네요. 네, 삼성전자의 PBR 밴드는 과거의 경우에는 하단은 뭐 1.1배 정도, 그리고 상단은 1.6배 정도인데 하단은 제가 1.1배인데 오타가 있네요. 네. 상단 1.6배 정도고 하이닉스 PBR은 하단은 0.9배, 상단은 1.6배 정도였는데 삼성전자로 보면 지금 PBR은 아직까지 캐파가 남아 있죠. 근데 하이닉스로 봤을 때는 과거의 상단을 뚫고 올라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피크 아웃이야. 과거 기준으로 보면 이제 사면 안 돼에서 반도체 섹터를 오랫동안 봐온 애널리스트 분들조차도 감론을박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치열한 거죠. 아니 저거 진짜 네. 저렇게 보면 네. 그 하이닉스로 보면 사실 비싸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작년 연말에 하이닉스 주가가 랠리가 나왔는데 저점 대비해서 하이닉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랠리가 나올 때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 과한 상승이 아니냐는 얘기는 계속 했었거든요. 시장에서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고점이 왔다 안 왔다를 떠나서 올라가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펀더멘탈 업황 개선 대비. 예. 왜냐하면 작년 4분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업황이 뚜렷하게 좋아진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르게 올랐다는 논란이 있었고, 근데 그걸 설명하는 논리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HBM이 현재의 메인 로직이 되는 거죠. 결국 지금 가격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업황이 더 좋아지고 주가가 더 간다는 논리가 붙으려면 HBM 시장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켓쉐어를 하이닉스가 한 48% 거의 50% 정도 가져가고 삼성전자가 한 43% 정도, 마이크론이 한 9% 정도 가져가는 거니까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3대장이지만 사실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인 거거든요. 네. 근데 반면 사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PBR 상당 근처까지는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은 사실 HBM의 강자는 아닌 거죠. 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HBM을 가장 잘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 건데 최근 추이 한번 보시면 하이닉스의 디램 매출 내에서 HBM의 매출액 비중이 원래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가 시장에 추종했던 게 한 20% 레벨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디램 내에서 매출액 비중으로 따지면 2023년 4Q 기준으로는 한 1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요게 지금 디램 내 매출 비중이니까 한 15% 정도 작년 4분기. 네. 근데 올해 연말이 되면 한 20% 중반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 HBM 시장을 하이닉스가 가져가는 부분이 네. 현재 기존에 봤던 밸류보다는 조금 더 받는 부분에 대한 설명 논리로서 이제 사용되고 그러네요.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이제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아까 본 것처럼 과거의 밴드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먹을 게 있을까 논리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분기에서 6개 분기 정도에 진행이 됐는데 사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돌아선 건 올해 1분기부터 이제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은 3월 지나고 2분기 실적 정도 돼야 의미 있는 숫자가 찍힐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의 PBR 밴드로만 본다면 이미 하이닉스는 올라왔어. 다 올라온 게 아닌가. 아, 네. 선반영 됐어. 네, 선반영이 무적의 아닌가. 선반영 제가 논리가 볼 때는 있는 거죠, 진짜. 네. 저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샘 올트먼이 네. 와서 최태현 회장님한테 볼에 뽀뽀해주면 바로 올라갑니다. 그럼. SK 만세 삼창하고. 사실 이 두 기업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봤던 미국 기업이라고 치면 왠지 더 많이 버니까 그리고 HBM 워낙 비싸니까 상단이 아니더라 이제 올라가는 거다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거다 하겠는데 이게 워낙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의 그 상단이 막히고 하단이 지지되고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와, 그럼 이건 진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아 정말 어렵네요. 네.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작년 7월에도 업황에 대한 코멘트를 했지만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더라도 저 역시 이러한 시장의 논리들에 둘 다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반도체 섹터를 보수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과거의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어느 정도 비싸졌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캐파임에 다 찼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의견이 좀 예. 보수적인 의견. 예. 심지어 반도체 애널리스트 중에 시장을 꽤나 깊게 보는 분들조차도 이제는 기대값이 크게 많지 않다 논리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논리는 제가 느끼기에도 과거의 PBR 밴드로 봤을 땐 이미 상당히 이탈했다. 그리고 반면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컨픽션 바잉하는 애널리스트 의견은 과거 PBR 밴드 상당 1.6배 정도 형성되는데 이제 1.3배 레벨이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먹을 게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4개 분기 정도는 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온기가 지속될 거니까 상반기 정도까지는 주가 면에서 추세가 더 지속될 게 아닌가라는 로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것 같거든요. 과거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았던 시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새로운 디바이스가 출현하거나 예를 네. 들어서 뭐 태블릿 PC가 아주 잘 팔린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모바일 폰이 나왔는데 그 모바일 폰의 수요가 아주 좋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가전 제품들 중에도 요즘 메모리 반도체가 일부 들어간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IT 기능이 들어가 있는 가전 같은 것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잘 팔렸던 시기에는 수요가 여러 분야에서 견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볼 때 PC 쪽 수요가 있고 모바일 쪽 수요가 있고 서버형 수요가 있는데 서버형 수요만 좋았던 게 아니라 PC랑 모바일 쪽에서도 수요가 탄탄했을 때 네. 거기에 뭔가 가전이나 다른 쪽 터져주면서 예.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경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의 소비가 굉장히 어느 정도 좀 톤 다운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네. 미국은 물론 굉장히 경기가 좋지만 올해 하반기를 상반기보다 더 호구 경기가 올 거라고 보는 분들은 없잖아요. 없죠. 네. 결국 소프트 랜딩이냐 아니면 하드 랜딩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니까 예. 바꿔 말하면 수요 자체는 조금은 톤 다운될 수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PC와 모바일 쪽에서는 수요가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거고 그럼 결국 서버형 수요, 데이터 센터형 수요로 이걸 다 메이크업 해야 되는 건데 네. 과연 이게 과거의 사이클만큼 2021년이나 2017년만큼 파워풀하게 수요가 올라와 줄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의 시장을 바라볼 때 추정이나 예측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두 그러네요. 분이 되게 느끼기도 희망은 어렵지 많은데. 않나요? 희망은 엄청 많은데 그렇다고 문득 나의 돈을 넣기에는 너무나도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너무 어렵다. 맞아요. 그래서 밤 10시 맞네. 네, 그러네. 네. 근데 그러니까 메모리 네. 저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네.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보는 시장의 플레이들의 관점은 와. 이게 약간 헷갈린다는 진짜.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이게 너무 크게 말하는 거니까 정리는 해주셔야죠. 그래도 우리한테.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플레이어들끼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근거가 있다는 것까지 저희가 확 와닿았어요. 그냥 딴 거 사면 돼요. 네. 어렵잖아. 딴 거 쉬운 거. 페이팔? 쉬운 거. 페이팔. 네. 저평가되는 거. 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작은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조차도 헷갈려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저 역시도 방향을 저도 어려우니까 이제 이 숙제를 가지고 온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작은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주가 면에서 이번엔 너무 선행했다 그 느낌은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나 하이닉스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적자 보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면 먼저 업황이 그렇죠. 개선될 거야 논리로 계속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과거에도 펀드멘탈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그 온기가 그러니까 숫자로 확인되고 나서 어느 정도 구간을 지나고 나서 주가의 피크가 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하이닉스는 작년 실적지를 보면 적자예요. 근데 네. 적자인 상태에서 주가 클라이막스가 이미 오고 흑자 전환 한 분기가 4개, 5개 분기 지속되는데 주가 계속 내리막을 걷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 엇박자가 너무 이제 너무 일찍이. 너무 빨리 왔다고 느끼는 거죠. 제가 예. 느끼기도. 그래서 제가 가진 과거의 경험에서 사실 펀드멘탈 저점으로부터 주가 피크는 꽤나 뒤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업황이 바닥을 찍기 전에 예. 주가는 먼저 바닥을 찍고 업황이 턴하기 전에 주가 먼저 돌아서긴 하지만 예. 반면에 주가가 지속되는 기간 역시도 업황이 돌아서고 나서 몇 분기는 동행하는 구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이닉스 실적이 4개 분기에서 6개 분기 정도
호실적이 지속된다면 예. 주가가 동행하는 구간이 적어도 그래도 한 두세 개 분기 정도 있었던 게 과거의 패턴인 걸 감안했을 때는 예. 개인적으로는 약간 낙관론 쪽으로 약간은 더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도 같이 끌어올려가는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동행하는 기간이 있을 거고 예. 엇박자나는 기간이 있을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상반기 정도는 예. 동행하는 구간이 아닐까. 주가가 올라가면서 음. 상당히 약간 열린 구간이 아닐까라고 저 역시 조심스럽게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한국의 지수 결정을 가지고 있는 두 기업들이 하필이면 같은 업종에 네. 또 글로벌 플레이어 중에서 1위, 2위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반도체 시장에 있는 프리미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니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약간 헷갈린다. 네, 그러니까 아주 자신 있게 뭐 확 이제 시작이면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역대 어느 때보다 좀 짧을 수 있다는 얘기들도 일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또 어떤 그 경기 근거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기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네, 꺾이고 그 논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과거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좋았던 시기는 PC와 모바일 쪽 수요 같이 터져주면서 데이터가 터져줘야 되는데 네. 지금은 사실 인공지능향 그쵸. 수요 외에는 그거 우리가 하나로만 사실- 소비자의 수요가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수요인 거니까. 그렇죠. 네, 수요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턴으로 봤을 때는 GPU와 NPU 다음 턴이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턴이거든요. 라운드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이것저것 헷갈리고 불안 요인이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전 그 박 팀장님이 좋은 대로 그냥 빼고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로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감론을박 양쪽이 다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네. 채파고덕의 결론을 내리면 너무 좋은데 이건 저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와, 진짜. 그래서 어렵네. 오늘은 저도 찬반 논리를 양쪽 다 가져와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네. 좀 생각할 수 있게 또 이제 이 판을 깔아 주셨으니까. 그럼요. 각자의 또 논리가 있을 것이고. 저는 약간 긍정론에 약간 긍정론 쪽으로 그러니까 60% 긍정, 그 정도 40% 부정. 네, 이런 긍정론에 식으로. 저는 약간 더 기울어져 있긴 합니다. 조금 더 보긴 봐야겠죠. 예. 지금이 벌써 클라이막스라고 보기에는 그 주가가 상승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기는 예.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채파고님께서 60대 40 정도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60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업황에 있었을 때는 포트폴리오로는 한 몇 프로 정도를 할애하는 게 좀 적당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근데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섹터로 본다면 예. 반도체 외에는 사실 기대감을 주는 섹터가 거의 없다시피 거의 하는 없어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예. 나이버터에서 국내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를 결정하고 그걸 나서 먼저 결정하고. 그 포지션 내에서 사실 반도체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의 국면에서. 지금은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부분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한다고 말하지만 예. 그 인공지능 내에선 실제로는 인공지능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뭐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들어가야겠지만 예. 반도체 플레이어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전 뭐 박팀장이 했던 M7의 경우에도 보면 실제로는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국내로 봤을 때도 사실은 반도체를 메인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 고민을 더하는 건 많은 분들이 영업 현장에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미국 빅테크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이라도 내가 원화 있는데 지금이라도 달러 환전해서 미국 빅테크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라고 했을 때 네. 사야 되는데 그 비중을 어느 정도 사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빅테크들 역시도 주가의 구간이 어느 정도는 비싼 영역에 진입해 있고 네. 그리고 특히나 환율 부분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꽤나 되죠. 이제 높은 진입 장벽이 되고 비싸요.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은 만약에 내가 미국의 포트폴리오 한 60% 사겠다고 생각한 투자자라면 내 포트폴리오 60%를 미국으로 채우겠다고 했다면 그걸 다 사기에는 솔직히 저조차도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한 그 절반 정도, 예. 한 30% 정도라고 저는 이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많은 부분들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예. 그 부분을 만약 국내로 투자한다고 하면 예. 당연히 국내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일단은 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환율이 문제라면 혹시 원화로 엔화를 산 다음에 엔화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국내에서?
S&P 500 지수 투자는 가능하고요. 예.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둘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 굉장히 제한적이다. 일본의 ETF 시장이 그 예. ETF 시장의 다양성 자체가 예. 일본은 섹터별 ETF나 아니면 특정 종목을 모아놓은 ETF가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아. 네, 사실 ETF 시장은 차라리 국내로 보면 지금 국내에서 ETF 종류가 800개가 넘고 예. 국내 ETF 사업자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전략들을 많이 구사하고 있거든요. 특정 종목을 뭐 원화로 투자한다거나 환해지에서 투자한다거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일본 시장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지수 투자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 그 외에? 개별 종목을 묶어놓은 ETF나 섹터 ETF는 거의 발달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보통 엔비디아의 그 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할 때에는 엔비디아가 얼만큼을 팔 거라는 가이던스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 그렇게 실적이 늘어난 데에는 그들이 만드는 GPU에 HBM이 8개씩 붙어 있으니까 대략 그러면 우리나라의 HBM이 어느 정도 팔리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 실적 같은 게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예상 실적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밸류에이션이 존재를 할 거잖아요. 그걸 갖고 판단을 하면 해도 답이 안 나옵니까? 그게 이제 HBM은 사실 하이닉스의 디램 매출액의 25%니까 네. 그 외의 영역들에 대한 추정은 수요가 얼마냐에 따라서 가격 마진이 어느 정도 나온지가 편차가 큰 거죠. 예를 들어서 HBM 같은 경우에는 마진에 대한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지만 네. 낸드와 다른 디램 제품 같은 경우에 마진이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마진폭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Q는 추정이 가능한데 P의 추정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P와 Q가 둘 다 나와야지 이 추정이 가능할 건데 그렇죠. P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에 대해 시장은 아직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음. 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그렇게까지 좋아지는 해가 아니잖아요. 올해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어렵다. 어렵다.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자신 있게 얘기하기에는 저조차 어렵다라고 야, 제가 될것 아까 같습니다. 초반에 지금 반도체의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냐. 그 질문 정말 잘하시네요. 밤 10시라는 게 정말 지금 채파고님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밤 10시가 어렵다. 어찌 보면 누구한테는 귀가 시간이고 네. 누구한테는 2시간 정도 남아있네? 약간 이런 시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정말 애매한 시간대를 또 잘 고르셨어. 밤 근데 10시. 자리하셔야 되는 게 예. 롱텀하게 보면 이제 밤 12시 집에 갔다가 다시 다음날 올 거예요. 아니 네. 그래요? 롱텀에 보면 이제 어. 지속됩니다. 예. 반도체는 네. 아주 롱텀만 테마인데 단기적으로 또 본다면 누구에게는 여보 나 오늘 야근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약간 클럽 비싼 할 구간에 수도 들어가 있는 있고. 종목들 예.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네. 특히나 뭐 국내도 그러하고 미국도 그러하고 작은 종목들 중에서 밸류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예. 큰 종목보다 오히려 작은 종목에 대한 우려들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아. 네. 그리고 뭐 오늘 제가 사실 반도체 얘기하면 좀 재미없는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마지막에 이제 짧은 디저트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짧은 디저트인데 네. 뭐 별건 아니고 디저트?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그냥 제가 느낀 게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전자를 보는 논리와 하이닉스를 보는 논리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HBM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가 이미 HBM 시장에 그 엔비디아향 물량을 전부 다 독점하고 있지만 네. 그게 어떻게 변한가에 따라서 양쪽 논리가 또 바뀔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논리에서는 삼성전자도 준비 잘하고 있다. 뭐 1년에서 1년 6개월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앞지를 거다 이런 고민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거 요즘 메모리 반도체 보기 왜 이렇게 어렵지? 연초에 제가 가졌던 자신감이 저조차도 요즘 약간 톤 다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머리 아픈 시기를 지나서 예. 이것저것 보다가 이제 하워드 막스의 조언을 이제 제가 봤는데 약간 이제 개인적인 위로가 돼서 예. 요거 같이 한번 준비해봤고요. 디저트 메뉴입니다. 네. 네. 지난번 이제 3프로TV 5주년 특별 기획에서 이제 나왔던 코멘트였는데 맞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좋아서 제가 스크린샷 했던 건데 가지고 왔고요. 하워드 막스 회장님이 이제 그런 조언을 해줬죠. 여러분은 어려움에서 배울 뿐입니다. 성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은 거의 없습니다라는 조언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하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론을 내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결론 내기 어려운데 하지만 저는 사실 어느 방향으로 베팅은 이제 했겠죠. 베팅은 했는데 제가 본 논리에서 어쨌든 하나의 방향을 선택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지나고 보면 이게 맞으면 네. 역시 그냥 맞았어 그러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틀리면 내가 왜 틀렸는지 10번 20번 더 공부하게 되는 게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투자자로서 제가 느끼기에 제일 그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투자하다 보면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걸 결국은
배움의 기회로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하워드 막스 회장님이 어려움에서 배울 수 있다는 의미가 실패하고 한번 깨져봐야 그 부분을 더 많이 공부하게 된다. 그런 조언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 머리 아픈 주제 하면서 이걸 약간 리프레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저 의견에 약간 반박을 좀 하자면 네. 내가 한 발 남았었는데 네. 저 깨지면 끝이에요. 다음이 없을 수도 있어. 마지막 한 발. 마지막 한 발을 썼던 거야. 네. 예, 그런 투자자분들 많이 계셔요. 꼭 제 얘기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예. 그리고 아까 전 박 팀장님이 우리 글로벌 라이브가 함께한 시간 약간 세미나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저 이 멘트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하워드 막스 회장님의 멘트 중에 자신의 지적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라는 멘트가 있었는데 이거 역시도 사실 뭔가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예를 들어 저도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하고 고민하고 반도체 업황을 사실 작년 4분기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이게 더 갈 거냐 말 거냐인데 결론이 잘 내려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공부해서 이런 고민을 같이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서로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좀 보람을 느끼는 거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분들께서 최용서 매니저님을 가장 또 사랑하는 이유가 아닐까. 네. 예, 다 이렇게 자료부터 해서 다 공부해서 또 고민거리를 또 던져주시니까. 그렇죠. 지금 무분별하게 반도체 다 좋다니까 야 좋은가 보다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다시 좀 생각하게끔 만드는 네. 그러한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몇 시인지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고. 밤 10시. 네. 그리고 너무 오늘은 10시에 꽂히신 것 같은데. 지금 10시 8분이에요. 네. 오늘의 주제는 저에게도 이거 약간 헷갈린다. 네. 그리고 그 고민을 좀 솔직하게 나누고 싶었고.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시장의 논리는 양쪽 다 팽팽하다. 네, 더 간다. 피크가 이미 왔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약간 낯가리는 쪽에 무게를 약간 더 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일단 뭐 최용서 매니저님께서는 다음 이제 2주 뒤에 오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뭐 물론 주제는 다른 주제겠으나 그때 오셔서 시계가 좀 어떻게 됐는지 좀 업데이트를 한번 했어요. 네. 거꾸로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벤자민 버튼처럼. 네. 아직은 시간이 더 남아 있죠. 보니까 10시부터 내가 이제 사실 놀아야 되잖아. 조심스럽지. 그렇죠. 잠깐만 그것도 있네요. 10시긴 10시인데 네. 10시부터 제일 신나게 놀 시간. 그럼요. 원래 피크가 제일 재밌잖아.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 그때 이제 클럽 가는 시간이죠 사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최파고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참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짜 진지하게 그냥 마냥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정말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최파고님 그럼 오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